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김진아 작가의 작품 강남 파출부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강남 파출부 김진아 203호 현관문 앞에 선 윤구미 씨의 손바닥에 땀이 돌았다. 어차피 다시 앞으로 내려올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며 어깨에 있을지 모를 비듬을 털어냈다. 을이란 걸 항상 유념하되 결코 주눅든 티를 내지 말라던 속에서 박 소장의 말대로 짐짓 콧대를 높이니 턱이 따라 올라왔다. 견고한 현관문 너머로 누군가 이쪽으로 오는 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윤구미 씨는 어제 거울을 보며 연습한 대로 미소 지으며 사모님 안녕하세요. 강남 직업숙에서 온 윤구미입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렸다. 아까 괜히 올렸던 콧대와 턱이 자연스레 숙여졌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박 소장이 알려준 대로 사모님은 30대 후반이었으나 사모님으로서의 말투와 표정은 500년을 전해 내려오는 것 같았다.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것일까? 사모님들에게 나이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모님 그 자체일 뿐이다. 사진과 좀 다르시네요. 옛날에 찍은 사진을 제출하셨나 봐요. 이건 윤구미 씨의 실제 모습이 예상보다 늙었다는 핀잔일 것이다. 남의 집살이 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답할 것과 그냥 웃어넘길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윤구미 씨는 살짝 웃어 보일 뿐 대꾸하지 않았다. 주름과 기비를 다 없애주겠다며 요구하지도 않았던 친절을 베푼 사진관 아가씨가 잠시 원망스러웠을 뿐이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지내실 방이에요. 사모님이 안내해준 현관 옆 도우미 방은 윤구미 씨가 살았던 반지하 원룸보다 크기는 작았으나 벽지가 은은하니 고왔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구석까지 미치고 있었다. 방 한 구석에 짐을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다 오늘 하루는 계속 이렇게 입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옷매무새를 다시 다듬었다. 파운데이션을 꺼내고 거울을 보니 민망하게도 립스틱이 앞니에 묻어 있었다. 손수건으로 앞니를 닦고 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았다. 현관에서 오른쪽 신발로 왼쪽 신발을 밟아 벗으려던 아이는 윤구미 씨와 눈이 마주치자 동작을 멈추었다. 윤구미 씨는 이게 신발 벗는 걸 도와달라는 뜻인가 하여 얼른 다가가 아이의 신발을 벗기려 했다. 사모님이 손을 내저으며 정색했다. 얘는 자기 만지는 걸 싫어해요. 쳐다보는 것도 싫어하고. 아이는 엄마가 다가와 자기에 대해 설명하자 그제야 재생 버튼이 눌린 로봇처럼 다시 움직여 신발을 벗었다. 아이의 이름은 현진이라 했다. 표현진, 10살. 3학년이라 했지만 또래보다 작고 왜소해 1, 2학년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았다. 현진이? 우리 준영이 같구나. 순간 손자 준영이 생각이 헛구역질처럼 튀어나왔다. 돼지고기와 김치를 육수에 자작하게 끓여 당면을 넣어 파는 짜그리찌개로 유명한 주유소역 기사식당은 윤구미 씨의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맛으로 꽤 알려져 있었다. 윤구미 씨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참모였다. 아침 장사를 끝내고 식당 아주머니들이 TV 앞에 앉아 믹스커피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윤구미 씨는 그날따라 유난히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했다. 얼마나 웃었는지 눈물이 찔끔 났을 정도였다. 오랜 주방 참모 생활로 바디가 굵어진 손가락을 들어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TV를 켰을 때였다. 여자 앵커가 뉴스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저기 형님 아들 다닌다는 데 아니에요? 어머야, 얼른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생각나질 않았다. 난데없이 카메라가 켜졌다. 카메라를 끄니 덩달아 핸드폰이 꺼졌다. 전화기를 다시 켜야 하는데, 아휴, 비밀번호가 뭐더라? 아,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럼 아무 일 없을 거야.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잖아. 뉴스에는 저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지. 그럼 나한테 일어날 일은 아니잖아. 특히 우리 아들에게는. 충전 중이던 무슨 가스가 폭발했다고 한다. 윤구미 씨의 아들을 포함한 작업자들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작업한 결과라고 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슬픔과 위로는 잠깐이었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윤구미 씨의 아들을 포함해 죽은 3명의 작업자들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되었고 중상을 입은 자, 경상을 입은 자 순으로 책임의 무게가 달라졌다. 회사에서 찾아와 그것을 일주일간 설명하니 나중에는 그녀의 아들이 정말 큰 잘못을 하여 그 대가로 죽음을 받게 된 것처럼 느껴졌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녀의 아들이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인 관계로 사실상 회사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기업으로서 더 이상 책임을 지는 것뿐이라 했다. 알겠다고. 우리 아들이 안전규정을 위반해서 그런 사고가 터진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을 무렵부터 회사에서는 더 이상 윤구미 씨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무슨 노동자 인권 연대라고 했다. 이전에 찾아온 사람들과는 전혀 상반됐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작업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이 사회의 병폐라고 하며 주먹을 불끈 쥔 젊은이는 마치 사망한 작업자들의 유족 같았다. 윤구미 씨는 그들이 고마웠다. 형체도 없이 찰나에 죽어간 아들에게 잘못이니 책임이니 따지는 사람들보다는 한편이 되어주겠다며 같이 싸워나가자는 그들이 한없이 고마웠다.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지는 모를지언정. 얼마 후 그녀는 든든한 편이 되어주겠다던 그 노동자 인권 연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망자 유족들과 함께 회사 인사팀을 찾아갔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둥근 탁자에 쭉 둘러앉았다. 인사팀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자 인권 연대에서 하는 얘기를 찬찬히 들었다. 그는 이따금 책상을 볼펜으로 두드리곤 했다. 누군가 이를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으로 인사팀장에게 볼펜 좀 치우라고 언성을 높였다. 인사팀장은 볼펜을 치우는 대신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최성미 씨의 아내, 즉 윤구미 씨의 며느니께서 이미 보상금 문제를 합의하고 가셨습니다. 하며 누군가의 도장이 찍힌 서류 몇 장을 흔들어 보였다. 누구의 도장인가는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들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회사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게 죄인이었다. 이제는 보상금에 합의하고 서류 몇 장의 도장을 찍은 며느리 때문에 자식을 잃거나 남편을 잃은 비극으로 한편이 되어 싸우자 했던 이들에게 죄인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울었다. 보는 이도 듣는 이도 없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막으려는 양 눈을 꾹 감고 북받쳐 나오는 소리를 삼키려 입술을 꽉 깨물며 울었다. 왜 그 돈을 받으려 했느냐고, 왜 나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었느냐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묻지 않았다. 그래, 며느리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아들 잃은 슬픔도 크지만은
남편 잃은 슬픔 역시 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였다. 딸도 아닌 며느리가 자신의 뒤를 따르는 것 같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죄인이 된 것 같았다. 죄인 된 자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 수 있을까? 윤구미 씨가 꾸역꾸역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단 하나의 희망은 손자 준영이었다. 준영이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닮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그녀의 피부치였다. 준영이를 안으면 아들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맡으며 준영이를 안고 준영이와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나 며느리와 준영이는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한 번쯤 전화해서 괜찮으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물어올 법도 한데 간단한 인사말을 문자로 보내고는 윤구미 씨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준영이 사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시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뜻이리라. 굵은 손가락으로 하고 싶은 여러 말들을 꾹꾹 눌러 썼다가 지우고는 늘 고맙다. 건강 잘 챙기거라. 라고 답장했다. 그래, 나도 그랬었지. 나도 그랬었지. 기도문처럼 중얼거려야 했다. 며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도문이었다. 그녀 역시 아들이 준영이만 했을 때 남편을 잃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악을 쓸 때는 물론이고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갈 때조차도 시어머니가 보기 싫었다. 좋든 싫든 시어머니를 보면 언제나 죽은 남편이 떠올랐고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야 하는 자신의 막막한 처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 나도 그랬었지. 나도 그랬었어. 차로 40분,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아들이 죽기 전에도 아들 내외와는 자주 만나지 않았다.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라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까 아들 손자 보고 싶은 마음도 꾹 참고 살았다. 대신 아들이 보내오는 준영이 사진을 매일같이 들여다보았다.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에게 하도 보여주어 손자 사진을 보여주려거든. 한 번 보여줄 때마다 1,000원씩 내.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 아들이 죽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는 윤구미 씨에게 준영이 사진 보내는 것을 그만두었다. 며느리의 SNS에 들어가 준영이 근황을 살피곤 했는데 그마저도 비공개로 바뀌어 볼 수 없게 되었다. 손자 잘 있는지 할머니가 전화도 못할까 하여 짐짓 용감한 체하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전화가 끊겼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나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분명 준영엄이라고 되어 있었다. 귓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마찬가지였다. 일순 그녀의 세상이 모든 소리를 거두었고 움직임을 멈추었다. 준영이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안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두려움과 서운함을 억누르고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건넸다. 며느리랑 연락이 안 되어서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말씀하세요. 준영엄이랑 연락이 안 돼서요. 걔 준영이 교육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이제 그만 애들 놔두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언제 붙잡았습니까? 준영이만 간혹 만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이고, 새 출발하려는데 죽은 남편 어머니가 와서 만나자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1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뭐가 그리 급합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긴 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영 할머니의 하루가
아무려면 준영이 하루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제가 준영 어미에게 전화 썼다고 전하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지내시란 말은 부디 앞으로는 연락할 일 없도록 하자는 의미로 들렸다. 서울, 서울. 그곳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먼 곳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에 저장된 준영이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모두 준영이 같았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준영이의 모습을 하고 준영이의 목소리로 말하고 준영이의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길 가다 아이들과 마주칠 때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머니에 늘 준비해서 다니는 사탕을 건네줬다. 그럴 때면 아이 옆에 있던 엄마가 정색을 하고 우리 애는 사탕 안 먹어요. 사탕 주시면 안 돼요. 하며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만 보이면 번번이 그러길 반복하며 아이고 준영이가 아니었구나 하고 새삼스레 정신을 차리곤 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다. 노인들의 얼른 죽어야지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즈음이었다. 식당이 지역방송을 탄으로 손님이 부쩍 많아졌다. 맛집이라고 연인들이나 젊은 엄마들이 삼삼오오 재미로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손님이 많아져도 식당에서는 사람을 더 뽑을 생각을 하지 않아 일손이 바쁠 때는 윤구미 씨도 홀에 나가 서빙을 도와야 했다. 정과는 다름없는 어느 날이었다. 한 무리의 젊은 엄마들이 여러 인기 메뉴들을 주문해 나눠 먹으며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한창 피우고 있었다. 손님이 계속 밀려들어 오고 있는 터라 그들이 빨리 일어나길 바라며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중 한 엄마와 눈이 계속 마주쳤다. 밥을 다 먹을 때까지도 별말 없던 그 엄마가 계산을 마치고 일행과 함께 나가다가 발길을 돌려 윤구미 씨에게 와서 인사를 했다. 준영이 할머니 아니세요? 맞네. 잘 지내셨어요. 낯선 이 인사에 평소 같았으면 어디서 봤더라? 하고 머리를 굴려 생각했을 텐데 직감적으로 무조건 아는 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잘 지냈어요. 아기 엄마도 잘 지냈어요. 네, 저도 잘 지냈죠. 준영이 서울 가서 접촉하시겠어요. 그래도 좋은 학교 다닌다고 해서 엄마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학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굳이 갔잖아요. 그 학교 이름이 뭐더라? 아이고, 말하려고 하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세화초등학교요. 강남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세화초등학교. 몇 번을 얘기해줘도 자꾸 생각이 안 나, 나는. 어머니 그럼 건강하시고요. 또 올게요. 밖으로 나간 그 엄마는 일행에게 준영이 할머니를 봤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일행이 식당 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려 유리문 너머에 있는 윤구미 씨를 쳐다봤기 때문이다. 정작 자신이 제일 티나는 것은 모르고 쳐다보지 말라는 제스처를 하는 여자도 있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며느리에게 저런 시선들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윤구미 씨에게 그런 시선들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을 걸려도 못 풀 것 같이 엉켜있던 실타래의 한 끝을 잡은 듯 했다. 잡아당기면 금방 스르륵 풀릴 것 같았다. 그날 식당 일을 끝내고 선배에게 말했다. 저 서울 갑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세화초등학교 주변은 집값이 너무 비싸 반지하 원룸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일단 고시원의 임시로 거처를 정하고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다. 박 소장이라 소개하니가 그녀를 맞았다. 일자리 찾기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요즘은 가사 도우미로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나
한국말을 아예 모르는 필리핀 사람을 선호한다고 했다. 지역 범위를 조금만 넓히면 되는데 꼭 세화초등학교 주변이어야 하냐는 박 소장이 질문에 꼭 그래야만 한다 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박 소장에게서 자리 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연락 없는 며칠 동안 동네 놀이터와 슈퍼마켓을 돌아다녔다. 이러다 준영이와 만나는 건 아닌가 하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며칠을 보냈다. 박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세화초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24시 노래방에서 야간에 일할 주방 아줌마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원했던 가사 도우미 일은 아니었지만 일단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곧 그만두었다. 야간에 일하고 낮 동안 집에서 잔다는 건 준영이와 마주칠 확률이 적다는 뜻이었다. 박 소장은 이렇게 짧게 일하다 그만둘 거면 시작을 말았어야 한다고 핀잔을 주긴 했지만 가사 도우미 일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박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젊은 사모님은 냉동고를 열어 보이며 윤구미 씨에게 아들 현진이가 먹을 음식에 대해 알려주었다. 냉동고는 100% 천연재료로 만들었다는 유기농 냉동만두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많은 양이 놀라 나오는 작은 탄성을 들키지 않게 몰래 삼켰다. 윤구미 씨가 일하던 만두전골이 인기 메뉴 중 하나였던 식당에도 만두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7개씩 꺼내 쪄주거나 에어프라이어에 요리해주면 된다고 했다. 단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굽는 건 안 된다고 했다. 반드시 식탁에 앉아서 먹게 하고 만두를 다 먹기 전까지는 일어나선 안 되며 냉장고에 주스가 있기는 하나 되도록 우유나 물을 주라고 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을 대단한 규정인 양 심각하게 말하는 사모님의 입술을 보고 있자니 학교 다녀온 후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현진이가 떠올랐다. 사모님은 그녀만의 기준과 잣대로 이 집안에 수많은 울타리를 쳐왔을 것이다. 울타리가 어느새 벽이 되고 집이 되어 아이는 그 안에 갇혔을 것이다. 윤구미 씨가 사모님이 대단한 규정을 숙지하며 현진이를 떠올리는 동안 젊은 사모님은 충분히 예쁘게 입고 있던 복장을 더 예쁘게 바꿔 입고 나갈 채비를 해 거실로 나왔다. 사모님은 사장님이기도 했는데 천연재료로 만든 비누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본사, 즉 사모님의 사무실이 이 집 근처였는데 그렇다고 집에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주로 9시를 넘겨 퇴근할 것이고 남편도 사업이 바빠 늦게 퇴근한다고 했다. 집안의 사장이 하나이기도 어려운데 이 집엔 사장이 둘이나 됐다. 왠지 양가 부모 형제 친척들도 다 사장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젊은 사모님이 나가자 옆집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집안이 고요했다. 닫힌 방문 너머에 있을 현진이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윤구미 씨의 의미인 것 같아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노크를 했다. 역시 대답이 없었다. 노크를 더 한다고 해서 대답을 하거나 문이 열릴 것 같지는 않아 짐을 풀어놓은 방으로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나오자 식탁에 현진이가 앉아 있었다.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지? 뭐 해줄까?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할머니 뭐든지 다 잘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목소리를 한층 밝게 해서 얘기했다. 아이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가사 도우미의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임무가 음식 만들기라면 누구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거로 윤구미 씨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주문받을 준비를 했다.
엄마가 만두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소 맥이 빠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주문은 주문이었다. 냉동실에 들어앉은 만두의 양으로 봐서 이 만두를 잘 쪄내는 것이 앞으로 윤구미 씨의 중요한 일과가 될 것이라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냉동실에서 만두 7개를 꺼내 찜기에 쪄냈다. 에어프라이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조그만 종지에 간장을 담고 깨소금을 솔솔 뿌려 만두 옆에 놔뒀다. 아이는 간장을 찍지 않았다. 7개의 만두를 다 먹은 아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이 집에 와서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한 윤구미 씨는 아이가 떠난 자리에 앉아 밥과 김치로 끼니를 대충 때웠다. 어느 집이나 가사 도우미들의 주된 메뉴는 물에만 밥과 김치였다. 간혹 식단 많은 이들은 잘 챙겨 먹기도 한다는데 혹여나 집주인과 가사 도우미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불만사항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고 박 소장이 귀띔해 주었다. 주방을 말끔히 정리하고 달리 할 일이 없어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전원은 켜졌는데 방송이 나오질 않았다. 거실 테이블에 놓인 리모컨 3개는 각각의 기능이 있겠으나 그것을 윤구미 씨가 알 리는 없었다. TV를 괜히 켰구나 후회하며 끄려 했으나 이번에는 끌 수가 없었다. 주책 없이 켜져 있는 TV를 망연자실 바라보다 할 수 없이 아이의 방으로 가서 노크를 했다. 역시 아까처럼 대답은 없었다. 아가, 할머니가 TV를 켰는데 어떻게 안 되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문을 열고 나오더니 리모컨을 들고 TV 앞에 섰다. 텔레비 볼 거예요? 보고는 싶었지만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면 리모컨을 조작하다 또 실수할까 싶어 그냥 꺼달라고 했다. 아이는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윤구미 씨도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첫날부터 TV를 보려 했던 자신의 주책 없음을 원망하면서 벽에 기대어 앉아 핸드폰을 꺼내 준영이 사진들을 넘겨봤다. 가방에는 준영이를 만나면 줄 팬티와 양말, 장난감들이 들어있었다. 사이즈가 잘 맞겠지? 좋아하겠지? 설레며 고민하다가 과연 준영이를 만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스스로에게 묻고 머쓱해졌다. 203호에서 윤구미 씨의 일상은 별탈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부부가 모두 일로 바빠 별로 마주칠 일이 없었고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 하루 종일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만 아이와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이 약간 신경 쓰였다. 아이는 배고플 때면 만두 7개를 먹었고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하는 질문에도 잘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문을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이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정기적으로 과학 관련된 책과 교구들이 택배로 오는 걸로 봐서 그걸 하고 있겠거니 추측했다. 아이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학원에도 가지 않았다. 과외 선생이 일주일에 2번 찾아와 전 과목을 다 봐주는 것 같았다. 아이는 과외 선생을 별로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는데 그건 과외 선생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가르쳐야 하는 의무와 배워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뿐이었다. 그 의무는 분명 젊은 사모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을 것이고. 처음 과외 선생을 만나던 날 윤구미 씨는 내심 반가웠다. 이 집에 고용된 외부자라는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는데 그건 윤구미 씨만의 생각이었다. 과외 선생은 새로 오셨구나 라고 한마디 했을 뿐 윤구미 씨와 잡담을 나눈다거나 하는 부가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 주유소요,
기사식당 아줌마들이 그리웠다.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도 남의 눈에 붙은 눈곱을 발견하면 손가락으로 떼어주고 반찬을 만들다가 맛있으면 맛보라 손으로 집어 남의 입에 넣어주는 사람들이었다. 이 집에서는 사람 간의 온기가 오가지를 않는구나 하며 애초에 기대가 없었으면 할 필요도 없었을 실망을 곱씹었다. 준영이도 만나지 못했다. 학교길에 마중 나가면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 중에 준영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막연한 계획이 있었는데 학교길 마중을 젊은 사모님도 현준이도 원하지 않았다. 현준이가 학교 후 밖에 나가지라느니 준영이를 만날 가능성도 없었다. 놀이터에라도 나가 놀면 좋으련만 아이는 자기 방에 늘 틀어박혀 거실에도 나오질 않았다. 이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고민이 되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찐만두 7개를 먹이고 방으로 돌아와 쉬고 있을 때였다. 만두를 찌고 먹고 정리하느라 잠시 소란했던 집은 다시 원래대로 적막하고 고요해졌다. 벽에 기대 핸드폰으로 뉴스 몇 개를 읽고 난 뒤 맨바닥에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웠다. 어느 순간 머리맡이 간질간질하여 일어나 보니 현진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윤구미 씨는 내심 놀라 물었다. 아가, 무슨 일 있어? 아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곤란한 걸 말하듯 대답했다. 숙제를 해야 하는데요. 달걀에 가족을 그려야 해요. 윤구미 씨는 누워있느라 흐트러진 머리 매무새를 만지며 일어났다. 달걀에 그림을 그리려면 삶아야겠네. 삶아줄게 아가. 둘은 주방으로 갔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흘기들기 윤구미 씨의 동선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윤구미 씨는 냉장고에서 달걀 6개를 꺼내어 삶았다.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보던 아이가 물었다. 우리 식구는 3명인데요. 왜 달걀을 식구수보다 더 많이 삶느냐는 질문일 터였다. 그리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하나 그리고 싶어서. 삶은 달걀을 식혀 아이 앞에 내놓았다. 달걀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아이는 방으로 가서 사인펜통을 가지고 나왔다. 여기서 그리려나 보다 했는데 펜을 하나 꺼내 윤구미 씨에게 말없이 건넨다. 그녀가 누구를 그리려 하는지 궁금한 것 같았다. 펜을 건네받은 윤구미 씨는 아이 옆에 자리를 잡고 달걀에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 역시 달걀 하나를 집어 그림을 그리는 듯 했지만 손놀림을 멈추고 윤구미 씨의 모습을 곁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녀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레 달걀에다 눈, 코, 입을 그려 넣었다. 아이가 푹 하고 웃었다. 고개를 돌려 아이 얼굴을 보니 참으려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온 것 같았다. 윤구미 씨가 그린 얼굴의 주인이 아이인지 어른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도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 달걀 속 인물이 우스꽝스러워 민망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여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을 억지로 참으려 했던 아이도 그제야 마음 놓고 웃기 시작했다. 누구예요? 다웃은 아이가 물었다. 우리 준영이 할머니 손자야. 아이가 고개를 그녀 쪽으로 휙 돌리며 말했다. 준영이는 우리 반에도 있는데? 뜻밖의 소식에 가슴이 뛰었다. 준영이가 너희 반에 있다고? 정말? 아이가 빨리 대답해 주길 바랐다. 네, 우리 반에 준영이 있어요. 당장 문을 열고 나가면 준영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 준영이 세화초등학교에 다닌다고 했어. 너처럼 요렇게 앞머리를 일자로 잘라서 아주 귀엽고 잘생겼어.
아이가 의미를 헤아릴 수 없는 미소를 얼굴에 만들었다. 우리 반 준영이는 여자예요. 송준영. 하마터면 눈물이 나올 뻔했다. 아이의 한마디에 괜한 기대를 한 것 같아 민망함과 속상함이 밀려왔다. 달걀을 만지작거리며 씁쓸해진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학교에 최준영이라는 친구가 있어? 아이는 고맙게도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고 학교에 최준영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준영이는 송준영밖에 없어요. 할머니 손자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손자 이름이 최준영이야. 세화초등학교에 다닌댔어. 다닌다고 했으면 다니고 있겠죠. 내가 애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할머니 손자라면서 할머니가 그걸 몰라요? 윤구미 씨가 아무 대답이 없자 아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녀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더니 이내 자기의 달걀 가족에 몰두했다. 그녀는 괜히 머쓱해져 달걀 속 인물이 아이의 아빠라는 걸 알면서도 물었다. 그건 누구야? 아이의 대답은 의외였다. 아빠를 가리키고 있는 건 분명했지만 표서방이요. 바람난 표서방. 윤구미 씨는 선뜻 대꾸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헤아려야 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팔베개를 하고 방바닥에 모로 누워있던 조금 전의 적막함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듯 싶었다. 가게에 가서 밀가루를 사왔다. 밀가루 없는 집도 있구나.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을 일이 없으니 이해가 되는 일이었다. 칼국수를 만들 생각이었다. 젊은 사모님은 아이가 먹는 만두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했다. 요즘 세상엔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알아본 끝에 누군가의 소개로 이 만두를 알게 되었다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파는 것은 아니라 했다. 아무에게나 파는 만두가 아닌데 냉동고 한가득 차 있는 걸 보면 이 집에서 그 만두집의 만두를 다 사오는 바람에 팔 게 없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웃음을 참았다. 무슨 음식이든 손으로 만들어 자식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던 윤구미 씨에게는 이해 못할 상황이었다. 그래, 요즘 젊은 엄마들은 많이 그런다고도 하더라마는. 자식에게 만두만 먹이는 엄마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렇다고 만두만 먹는 아이도 이해가 안 가긴 마찬가지였다. 저 나이엔 슈퍼마켓에서 파는 온갖 과자들과 라면, 떡볶이 등을 좋아하는 게 정상 아닌가? 고기맛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도 아닐 텐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이야. 오늘은 꼭 칼국수를 만들어 먹여보고 싶네. 아이가 만두를 먹을 때 같이 내어놓을 요량이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둥그렇게 만들고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우유 먹으러 방에서 나온 아이가 냉장고를 열었다. 그리고 둥그런 모양을 하고 냉장고에 들어앉아 있는 밀가루 반죽과 마주했다. 아이는 우유 마실 생각을 않고 냉장고에서 나오는 참김을 맞으며 밀가루 반죽을 쳐다보고 있었다. 냉장고 문이 오래 열려 있어 경보음이 나자 아이는 손가락으로 반죽 덩어리를 꾹 눌렀다. 아이가 묻지는 않았으나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윤구미 씨는 칼국수를 만들 것이라고 얘기해줬다. 반죽 밀 데가 없어 뒷베란다에 재활용품 모아두는 곳으로 가서 적당한 와인병 하나를 찾아와 깨끗이 씻었다. 이번에도 아이가 묻지 않았으나 이 와인병으로 반죽을 밀어 칼국수면을 만들 것이라고 알려줬다. 아이는 우유를 다 먹고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둥그런 밀가루 반죽이 납작하게 변한 뒤
면발로 탄생하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을 아이가 어디 있으랴. 어른도 궁금한데. 윤구미 씨는 장바온 다시옥 멸치와 황태를 넣어 국물을 만들었다. 국물이 끓는 동안 면을 만들기로 했다. 싱크대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아이가 보기 쉽게 식탁에 도마를 올려놓고 와인병으로 반죽을 밀었다. 그것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아이가 눈으로 웃고 있었다. 아이의 동그란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었다. 나도 해볼게요 하고 팔을 쭉 뻗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와인병을 주며 밀어보라 했다. 아이는 쭈뼛쭈뼛 보는 사람도 없는데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씩씩하게 와인병을 반죽 위에서 굴렸다. 와인병이 뒤로 빠지기도 하고 앞으로 굴러나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자기가 실수한 줄 알고 윤구미 씨를 쳐다봤다. 그녀가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면 아이도 따라 웃었다. 아이가 신나게 다 굴리고 나서 그녀가 이어받아 면 만들기를 마무리했다. 완성된 면은 한 번 삶아 체에 받쳐두었다. 멸치를 건져낸 국물에 바지락을 넣어 부르르 끓이고 애호박과 당근 등의 채소를 채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면을 넣어 칼국수를 완성했다. 국그릇에 살포시 퍼서 아이에게 내놓았다. 아까 신나게 반죽을 굴릴 때는 언제고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진짜로 안 먹어? 현준이가 만들었잖아. 재차 물어봐도 아이는 안 먹는다며 고개를 흔들었고 손으로 입을 막는 신용까지 했다. 할 수 없이 냉동고에서 만두 7개를 꺼내어 찜기에 앉혔다. 식탁 위에는 칼국수 한 그릇이 외로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면발이 불어 못 먹게 되면 아까우니 나라도 먹자 싶어 윤구미 씨가 식탁에 앉아 칼국수를 호로록 먹기 시작했다. 면발은 쫄깃했고 국물은 시원했다.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시 막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먹기 싫은 것이 아니라 침 넘어가는 게 겸연쩍어 그런 것 같았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칼국수의 원수진 사람이 아닌 이상. 칼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아이에게 내밀었다. 아가, 이거 한번 먹어봐. 아이가 입 막은 손을 떼고 말했다. 저 아가 아닌데요? 그녀가 달래듯 다시 얘기했다. 알았어, 아가 아니야. 이 칼국수 한 입 먹어봐. 아이는 협상을 해야겠다는 듯 똑똑한 표정을 짓고서 말했다. 아가라고 안 하면 먹을게요.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아가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현진이 예뻐서 아가라고 그랬지. 다소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연출하며 윤구미 씨는 칼국수 한 그릇을 다시 퍼왔다. 행여 뜨거울까 해서 시켜 먹게끔 작은 그릇에 먹을 만큼만 일단 덜어주었다. 아이는 호록호록 소리를 내며 먹었다. 작은 그릇이 빌세라 그녀는 얼른 먹을 만큼 다시 덜어주었다. 국물 마셔도 돼요? 마셔도 되지. 왜, 맛없을까봐? 국물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금 얼마 안 들어갔어. 다 해물에서 나온 맛이야. 칼국수 말고 또 잘하는 거 있어요? 짜그리. 음식 이름이 짜그리라고요? 웃기다. 아이는 기분이 좋아 짜그리를 핑계로 연신 웃었다. 아이가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윤구미 씨는 곁을 떠나지 않고 칼국수 먹는 것을 도와주었다. 식탁에 국물이 떨어지면 얼른 훔쳐내고 아이의 땀이 송송 맺힌 이마를 닦아주었다. 아유, 잘 먹네. 하며 추임새도 연신 넣었다. 안 먹겠다던 아이는 국물까지 다 비워냈다. 칼국수를 다 먹고는 괜히 민망했는지 방으로 들어가면서 다짐을 받았다. 이제는 아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알았어. 아가라고 안 부를게.
현진이라고 부를게.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늘 무표정하던 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에는 쪄낸 만두 7개가 식탁 위에 외로이 남겨져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안방 쪽에서 소란스러운 기미가 있어 잠을 깬 윤구미 씨는 핸드폰을 켜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예전에도 부부가 새벽에 싸운 적이 몇 번 있었다. 희한하게도 다음 날 둘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싸운 거 뻔히 하는데 그러는 것도 웃겼다. 아휴, 쟤들은 에너지가 넘쳐나나?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잠자리에 들려했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뭔가가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일났구나 싶어 일어나 자리에 앉았다. 젊은 사모님이 앙칼지게 외쳤다. 죽어버려! 나가 죽어버리라고! 아이고, 남편더러 죽어버리란다. 잠이 홀딱 깼다. 젊은 사모님은 남편이 죽는 게 뭔지나 알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윤구미 씨는 아휴, 속 시끄러워 이 집구석 하며 머리를 벅벅 긁었다. 다시 누워 잠을 청할까 하는데 문득 안방 맞은편 방에 있는 현진이가 생각났다. 일어나 문을 살짝 열어 아이 방 쪽을 살폈다. 어두운 거실 건너편 아이의 방문 앞에 희끄무레한 검은 형체가 보였다. 언제부터 저기 서 있었을까? 이리 오라 손짓했다.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이를 방으로 들이고 소리가 안 나게 조심해서 문을 닫았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었다. 이미 눈두덩이는 벌개져 퉁퉁 부어 있었고 입을 반쯤 벌린 채로 헉헉거리며 슬픔을 토해내느라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러나 여느 아이들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지는 않았다. 아이는 슬픔을 토해내는 동시에 억누르고 있었다. 아이가 그냥 울고 있었다 해도 속상한데 소리내지 못하고 울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순간 안방문이 쾅 하고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울던 아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아이를 꼭 안았다. 쿵쿵쿵 발소리가 커지더니 이윽고 현관문도 쾅 하고 닫혔다. 집안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다시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누가 달려 나오는가 싶더니 악에 빠진 소리로 욕을 하며 괴성을 질러댔다. 젊은 사모님이 소리를 지르는 걸로 봐서 남편이 집을 나간 모양이었다. 이제 아이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윤구미 씨는 아이를 밤새도록 안고 있었다. 아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도 아이를 놓지 않았다. 해 뜨기 전에 사모님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살면서 기막힌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도 못지않았다. 전날 잠을 설쳤던지라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무거웠다. 유기농 식빵에 유기농 잼을 발라 역시 유기농인 우유와 함께 아이에게 차려주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안방 쪽을 쳐다봤다. 엄마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것이었다. 아이의 마음을 눈치챈 윤구미 씨는 엄마가 급한 볼일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갔다고 얘기해줬다. 고개를 숙이고 빵을 먹고 있던 아이가 말했다. 오늘 학교 운동회인데요. 엄마가 오기로 했었어요. 젊은 사모님이 운동회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아이 운동회라는 걸 기억이나 하고 있으면 다행이었다.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세 번째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나 아이 듣는 데서 운동회 못 간다는 소리를 할까봐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했다.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가자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 가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 그런데 운동회 할머니가 가도 돼? 꼭 엄마가 가야 해? 생각하기도 전에 입 밖으로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할머니가 갔다가 엄마가 운동회 오시면 할머니는 그냥 집으로 오면 되잖아. 엄마가 안 올 운동회를 작은 속으로 복잡하게 걱정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는 서둘러 해결책을 얘기해 주었다. 빵을 삼키지 않고 우물우물 입에 물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다. 할머니 오세요. 3학년 5반이에요. 9시 반에 시작이에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부산하게 준비를 했다. 샤워를 하고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처럼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헤어롤러를 말고 열심히 화장을 했다. 촌스럽든 어떻든 최선을 다했다. 새와 초등학교에 간다. 그녀가 준영이를 만나기 위해 다다라야 할 목적지였다. 늘 그 목적지를 두고 주변을 맴돌았다. 그곳을 바로 지척에 두고도 용기가 없었는지 기회가 없었는지 불분명한 이유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아 준영이를 만나러 가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가야 한다. 다만 단 한 번도 품에 안고 재워보지 못한 피부치 준영이 때문이 아니라 전날 밤새 다독여 안고 재웠던 생판 남인 현준이 때문이었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분명 아까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어젯밤 사장 내외의 부부싸움과 그 앞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던 현준이를 떠올리며 나라도 엄마 대신 가져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이제 현진이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준영이 생각뿐이었다. 온 학교를 헤집고 다니며 준영이를 찾아내고 싶었다. 교문을 들어서자 운동장 저쪽에 3학년 5반이 자리 잡은 곳이 보였는데 어느새 그녀의 발길은 운동장을 지나 학교 건물로 들어가 행정실로 향하고 있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직원에게 다가갔다. 오늘 손자 운동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몇 반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전화기도 안 가져와서 애들이랑 연락도 안 되고. 행정실 직원은 별다른 의심이나 확인 없이 손자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 지금 10살, 3학년이고 이름은 최준영이에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모니터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름이 최준영 맞죠? 3학년이고요. 네, 맞아요. 우리 학교에 최준영은 5학년에 한 명 있네요. 3학년에는 손준영이라는 학생이 있고요. 근데 여학생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전산으로 확인한 거라 확실합니다. 3학년에 최준영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윤구미 씨 쪽으로 직원이 모니터를 돌리며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윤구미 씨는 행정실을 나와 3학년 5반이 있는 운동장으로 향했다. 각 반이 모여있는 곳 뒤에 학부모들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데 아이는 옆 친구와 얘기하거나 장난치지 않았다. 혼자 쪼그려 앉아있다가 괜히 고개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했다. 고개를 돌리는 척하고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윤구미 씨는 알 수 있었다.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태어난 척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 저 가여운 행위를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다. 아이는 이 넓은 운동장에서 수많은 아이들 중 혼자였다. 그리고 또 다른 혼자인 윤금이 씨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득 뒤를 돌아본 아이는 자기를 보고 있는 윤금이 씨를 발견했다. 아이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기색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다. 더 이상 이리저리 괜히 고개를 돌리는 짓도 하지 않았다. 운동의 중반 무렵 사모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 사모님이 늘 그랬듯 이번에는 윤구미 씨가 문자 메시지를 읽고서 답하지 않았다. 엄마랑 달리기 종목에서 윤구미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심장이 터져라 최선을 다해 달렸다. 결승선을 꼴찌로 통과했을 때 지켜보던 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윤구미 씨와 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최고 노력상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더 이상 203호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만 떠날 이유도 없었다. 언제까지나 머무를 계획은 아니지만 한동안 머물기로 했다. 세상에 혼자인 윤금이 씨가 보살펴야 할 또 다른 혼자가 저 닫힌 방문 뒤에 있었다. 만두 7개를 찌러 주방에 나가려는데 아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달걀 좀 삶아주세요. 한 명을 더 그리하거든요.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